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 67세 김정순입니다. 남편을 5년 전에 먼저 보내고 혼자 살아온 지도 어느덧 5년째였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외롭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름대로 제 생활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가볍게 집안 청소를 하고 7시에는 근처 공원에서 동네 친구들과 가볍게 산책을 했습니다. 오전에는 시장을 보거나 집안일을 하고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하는 노래 교실에 다니거나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저녁에는 혼자 조촐하게 식사를 하고 TV를 보다가 구시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물론 외로운 순간도 많았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 남편 생각이 났고 명절이면 아이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아들이 전화를 해주고 한 달에 두세 번은 손주들 얼굴도 보러 갔으니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들네 집에 가면 반나절 정도 손주들과 놀아주고 며느리가 해준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친절하게 대해줬고 저도 며느리에게 이것저것 간섭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내는 것이 서로에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회사에서 해외 발령을 받을 수도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몇 년은 한국에 못 올 것 같다는 겁니다. 엄마가 혼자 계시는 게 너무 걱정된다며 차라리 지금부터 같이 살면서 서로 의지하고 지내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손주들을 매일 볼 수 있다는 것도 좋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가끔은 너무 길게 느껴지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습니다. 며느리는 뭐라고 하던가요? 혹시 마지못해 하는 건 아닐까요? 아들은 며느리도 찬성했다며 엄마가 오시면 아이들도 좋아할 거라고 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아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손주들과 함께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감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이 설렜습니다. 아들네 집은 방 3개짜리 아파트였는데 그중 작은 방 하나를 제 방으로 내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쓰던 가구 중 꼭 필요한 것들만 챙겨서 이사를 갔습니다. 며느리는 밝은 얼굴로 저를 맞아줬고 손주들은 좋아했습니다. 첫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역시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해. 이렇게 북적북적한 게 좋지.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행복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주들이 학교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하며 하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며느리도 친절했고 아들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저는 집안일을 거들며 보탬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청소를 하고 식사 준비도 도왔습니다. 손주들 학교 보낼 때도 챙겨주고 빨래도 개서 정리해뒀습니다. 며느리한테 민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주쯤 지났을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젯밤에 설거지가 안 된 그릇들이 싱크대에 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싶어서 제가 설거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릇을 씻다가 며느리가 새로 산 프라이팬을 수세미로 박박 문질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코팅 프라이팬이어서 수세미로 닦으면 안 되는 거였더라고요. 며느리가 일어나서 부엌에 왔을 때 제가 설거지를 다 해놓은 걸 보고는 감사하다고 했지만
표정이 그리 밝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프라이팬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괜히 일을 만든 것 같아서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설거지 하나 못해서 그런 표정을 지을 필요가 있나 싶기도 했습니다. 새 프라이팬 하나 정도야 다시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며느리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 다음부터는 설거지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이번에는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평생 습관이었습니다. 6시면 자동으로 눈이 떠지고 그 시간에 일어나지 않으면 하루 종일 몸이 무겁고 찜찜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나 거실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환기를 시키는 게 건강에도 좋고 집안 공기도 맑아지니까요. 그런데 잠시 후 며느리가 방에서 나오더니 창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아침에 너무 춥다는 겁니다. 아이들도 감기 걸린다고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환기를 시키는 게 뭐가 문제란 말입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하루 종일 창문을 닫아놓고 에어컨이나 틀고 살더라고요. 그게 건강에 얼마나 안 좋은데요. 하지만 며느리 집이니까 저는 참고 창문을 닫았습니다. 대신 제 방 창문만 조용히 열어놨습니다. 부엌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음식을 할 때 항상 제 방식대로 해왔습니다. 도마는 여기에, 칼은 저기에, 냄비는 이 서랍에. 그런데 며느리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부엌을 정리해 놨더라고요. 처음에는 며느리 방식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헷갈리고 필요한 걸 찾으려면 여러 서랍을 뒤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기 편하게 조금씩 위치를 바꿨습니다. 칼을 사용하기 편한 곳으로 옮기고 자주 쓰는 냄비를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놨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그걸 발견하고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원래 자리로 옮겨놨습니다. 저도 다시 제가 쓰기 편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며느리도 다시 원래 자리로.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자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부엌 물건들 위치를 그대로 뒀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며느리가 해놓은 대로 하려고 했는데 너무 불편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요리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며느리는 제가 쓸 때만 잠깐 옮기고 다시 제자리에 놔달라고 했습니다. 매번 옮겼다 놨다 하라는 말인가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저도 이 집에서 사는데 왜 제가 불편하게 살아야 합니까? 하지만 며느리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알았다고만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청소 방식도 달랐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걸레로 바닥을 닦고 먼지를 털고 구석구석 정리하는 게 제 하루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주말에 한 번씩 로봇 청소기를 돌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대청소를 했습니다. 제가 매일 청소를 하니까 며느리는 처음에는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시니까 집이 항상 깨끗하다고요. 하지만 문제는 제가 며느리 방까지 청소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온 집안을 청소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 방 문이 열려 있기에 들어가서 바닥도 닦고 먼지도 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자기 방은 자기가 청소하겠다고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청소한 김에 하는 건데 뭐가 문제냐고 물었더니 며느리는 자기 물건들이 좀 많아서 제가 정리하면 어디 뒀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묘했습니다. 청소를 해주는 게 고마운 게 아니라 간섭이라는 말인가요? 며느리 방에 들어가지 말라는 건 마치 저를 남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 나는 여기서 손님이구나. 가족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알았다고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 방은 청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뭔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처음과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조심하고 배려했다면 이제는 작은 일들로 조금씩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손주 육아였습니다. 손주는 둘이었는데 큰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작은아이가 5살이었습니다. 저는 손주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몇 번 보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매일 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몰랐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손주를 맞아주고 간식을 챙겨주고 숙제를 도와주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제가 손주들에게 간섭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작은 손주가 바닥에 엎드려서 태블릿으로 만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세도 안 좋고 눈도 나빠질 것 같아서 제가 일어나서 바르게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옆에서 괜찮다며 조금 있다가 자기가 얘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손주 건강을 위해서 한 말인데 며느리는 마치 제가 쓸데없는 간섭을 한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손주는 여전히 바닥에 엎드려 있었고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느 날은 큰 손주가 학교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데 자꾸 틀리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라며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간단한 문제였는데 손주는 자꾸 헷갈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공책에 예시를 써주며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다가오더니 애가 스스로 생각해서 풀게 놔두라는 겁니다. 그래야 실력이 늘어난다면서요. 스스로 생각하게 놔두다가 틀리면 어떡합니까? 제가 가르쳐주면 금방 이해할 텐데요. 하지만 며느리는 제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도 기분이 상했습니다. 제가 손주를 위해서 하는 건데 왜 자꾸 간섭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하는 걸까요? 하지만 며느리 앞에서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알았다고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제가 손주들 좀 챙겨주면 안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자꾸 말린다고요. 그런데 아들마저 애들 키우는 건 며느리 방식이 있으니까 너무 간섭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간섭이라니. 할머니가 손주 챙기는 게 간섭이냐고 물었더니 아들은 그런 뜻이 아니라며 며느리도 나름대로 애들 교육 방침이 있으니 며느리 방식을 존중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들까지 며느리 편을 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왜 아무도 제 마음을 몰라주는 걸까요? 그날 밤 방에 혼자 누워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건가? 민폐만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와의 관계는 더 어색해졌습니다. 서로 말은 하지만 예전처럼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편하게 계시라고 말하면서도 제가 뭘 하면 은근히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도 며느리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뭘 해도 간섭이 될까봐, 뭘 만져도 문제가 될까봐 조심조심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집안에서도 편하게 쉴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제 방은 있었지만 하루 종일 방에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면 며느리와 마주쳤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가 불편해했습니다. TV를 보려고 해도 제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과 며느리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달랐습니다. 저는 트로트 프로그램이나 시사 프로그램을 좋아했는데 며느리는 드라마나 예능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늘 양보했습니다. 며느리 집이니까요.
제가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양보하다 보니 제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은 한 번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 방에서 TV를 볼 수도 없었습니다. 작은 방에는 TV가 없었거든요. 생활 패턴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아침형 인간이었고 며느리는 저녁형 인간이었습니다. 저는 밤 9시면 졸리기 시작해서 10시면 잠자리에 들었는데 며느리는 밤 12시가 넘어서야 잤습니다.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리고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을 자려고 해도 신경이 쓰여서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아침에는 제가 일찍 일어나는 게 문제였습니다. 6시에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며느리가 그 소리에 잠을 깬다는 겁니다. 조심조심 움직였지만 부엌에서 물 마시는 소리, 화장실 가는 소리만으로도 며느리는 잠에서 깼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피곤한 얼굴로 아침에 좀 조용히 해달라고 했습니다.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잔다면서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도 일찍 일어나는 게 평생 버릇이라고요. 그런데 며느리는 자기 방 문 쪽으로는 안 지나가 달라고 했습니다. 며느리 방 문을 피해서 다니려면 거실을 빙 돌아서 가야 했습니다. 제 나이에 집안에서 까치발을 들고 다녀야 한다니 이게 무슨 생활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피곤해하니 저도 최대한 조심했습니다. 화장실 사용도 문제였습니다. 화장실이 하나뿐이었는데 아침에 다들 씻으려고 할 때 시간이 겹쳤습니다. 저는 6시 반쯤 화장실을 사용하고 싶었는데 그때쯤 큰 손주가 학교 갈 준비를 하느라 화장실을 썼습니다. 그럼 저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30분을 기다리면 이번에는 며느리가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결국 제가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건 8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그때쯤이면 저는 이미 공원에 산책을 갔다 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일찍 5시 반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그 소리에 깬다는 겁니다. 씻는 소리, 물 내리는 소리가 너무 크다면서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화장실을 안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조용히 쓸 수도 없고 결국 저는 아침에 화장실 사용을 최소화하고 간단히 씻은 후 공원 화장실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시간도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식사 시간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며느리가 해준 음식이 제 입맛에 맞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너무 짜거나 너무 매웠습니다. 요즘 음식은 다 자극적이더라고요. 저는 싱겁게 먹는 게 습관이었는데 며느리는 간을 세게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조심스럽게 음식이 좀 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싱겁게 드시니까 다음부터는 간을 좀 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며느리는 간을 덜 했지만 이번에는 아들과 손주들이 불평했습니다. 오늘 음식이 왜 이렇게 맛없냐고요. 며느리는 할머니가 짜다고 하셔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손주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할머니 때문에 맛없어졌구나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음식이 짜도 맵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을 많이 마시며 참았습니다. 제가 직접 음식을 해서 먹으려고 하면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제 입맛대로 싱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부엌에 들어오더니 냄비 뚜껑을 열어보고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오늘 저녁은 자기가 따로 준비했다는 겁니다.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건 제가 점심에 먹겠다고요. 며느리는 부엌에서 뭘 하실 때는
미리 말씀해달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장을 봐오는데 겹치면 음식이 남는다면서요. 며느리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며느리한테 일일이 허락받고 음식을 해야 한다는 게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예전에 혼자 살 때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 먹었는데 이제는 그것조차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사용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저는 제가 먹을 것들을 조금씩 사다가 냉장고에 넣어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김치, 반찬, 과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냉장고를 정리하면서 제 물건들을 한쪽 구석으로 몰아놨습니다. 어머니 것들은 여기에 모아뒀다면서요. 냉장고 안에서도 제 자리가 따로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집안에 제 공간제 시도에 쓰개속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제 방은 있었지만 그 방은 너무 작았습니다. 침대와 옷장을 놓으니 다른 건 아무것도 둘 수가 없었습니다. 책을 읽으려 해도 책상이 없어서 침대에 앉아서 읽어야 했습니다. 창문도 작아서 햇빛이 잘 들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그 좁은 방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거실에 계속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거실에서 집안일을 하거나 쉬고 있으면 저는 방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거실은 며느리의 공간이었고 저는 그저 가끔 나오는 손님 같았습니다. 처음에 온 가족이 함께 사는 거니까 편하게 지내자고 했던 말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저만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문제는 더 심해졌습니다. 여름이 되자 에어컨 온도 때문에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에어컨을 22도로 틀어놨는데 저는 그게 너무 추웠습니다. 나이가 들면 추위를 많이 타게 되는데 집안이 냉장고처럼 차가웠습니다. 제 방에서 긴팔 옷을 꺼내 입고 이불까지 덮었습니다. 여름인데 이불을 덮고 있으니 얼마나 우스운지 몰랐습니다. 온도를 좀 올려도 되겠냐고 물었더니 며느리는 애들이 더워한다는 겁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라고요. 그럼 저는 너무 춥다고 했더니 며느리는 제 방에서 옷 좀 더 입으라고 했습니다. 거실은 이 온도가 적당하다면서요. 며느리는 제 의견을 전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름에도 긴 소매 옷을 입고 살아야 했습니다. 손주들은 반팔 입고 시원하게 지내는데 저만 덜덜 떨며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반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난방 온도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난방을 약하게 틀어놨는데 저는 그게 너무 추웠습니다. 온도를 올리면 며느리가 더워한다며 다시 내렸습니다. 전기세 걱정도 했습니다. 저는 겨울에도 제 방에서 내복을 입고 두꺼운 옷을 껴입고 지냈습니다. 손주 문제는 계속 반복됐습니다. 작은 손주가 제게 와서 배고프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간식을 줬습니다. 과자나 빵, 과일 같은 걸 챙겨줬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그걸 못마땅해 했습니다. 애한테 간식 너무 많이 주지 말라는 겁니다. 밥 먹을 시간인데 간식 먹으면 밥을 안 먹는다면서요. 애가 배고프다는데 어떡하냐고 했더니 며느리는 조금만 준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주고 지금도 주고 애가 계속 할머니한테 가서 달라고 한다면서요. 며느리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손주가 간식을 먹으면 저녁을 잘 안 먹었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할머니하고 오는데 어떻게 안 줄 수가 있습니까? 할머니 역할이 뭡니까? 손주 예뻐하고 맛있는 것 사주고 간식 챙겨주는 게 할머니 아닙니까? 그럼 애가 와도 안 주라는 거냐고 물었더니 며느리는 식사 시간 전에는 안 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애가 자꾸 할머니한테 가서 받아먹는 버릇이 생겼다면서요. 버릇이라니. 할머니가 손주한테 간식 주는 게 나쁜 버릇입니까?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손주가 와도 엄마한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손주가 실망한 얼굴로 돌아가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큰 손주와는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손주는 숙제가 많았습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학원에 가고 학원 끝나고 오면 숙제를 했습니다. 저는 손주가 너무 힘들어 보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하루 종일 공부만 하다니 불쌍했습니다. 오늘도 힘들었지 잠깐 쉬다가 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손주는 괜찮다며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조금 쉬었다가 하라며 할머니가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손주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손주한테 숙제 다 했냐고 물었고 손주가 아직이라고 하자 빨리 가서 하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나중에 보라면서요. 며느리는 저를 쳐다보며 애 공부할 시간인데 방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방해가 아니라 조금 쉬게 하려고 했다고 하자 며느리는 애가 쉬면 숙제를 언제 하냐며 밤 늦게까지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손주 교육에 대해 확고한 방침이 있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공부를 해야 하고 그 외에는 방해받으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빡빡해 보였습니다. 아이가 숨 쉴 틈도 없이 공부만 하면 언제 놀겠습니까? 하지만 며느리는 제 의견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작은 손주가 울면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형한테 맞았다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손주를 안아주고 달랬습니다. 많이 아팠지. 형이 왜 때렸냐고 물었습니다. 손주는 훌쩍이며 형이 자기 장난감을 빼앗아 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큰 손주를 불렀습니다. 왜 동생을 때렸냐고 동생이 얼마나 아픈데 라고 했습니다. 큰 손주는 동생이 먼저 자기 방에 들어와서 어질렀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동생을 때리면 어떡하냐, 형이 잤냐고 했더니 큰 손주는 동생이 잘못했는데 왜 자기만 혼나냐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두 손주 사이를 중재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저는 애들이 싸워서 제가 중재하려 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말을 자르고 손주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나와서 저에게 애들 싸울 때 끼어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면서요. 손주들이 싸우는데 제가 가만히 있으라는 거냐고 물었더니 며느리는 제가 끼어들면 더 복잡해진다고 했습니다. 누구 편을 들었네, 안 들었네 하면서 더 싸운다면서요. 저는 아무 편도 안 들었다고 그냥 사이좋게 지내라고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게 끼어드는 거라고 했습니다. 애들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요. 며느리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손주들인데 제가 신경 안 쓸 수가 있냐고 애들이 다치면 어떡하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제가 자꾸 이래서 애들이 혼란스러워한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말도 듣고 할머니 말도 들으면 어떡하냐는 겁니다. 애들 교육에는 끼어들지 말라고요. 며느리가 제게 소리를 지른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곧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은 듯 죄송하다며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고 말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건가? 손주들 보려고 왔는데 손주들한테는 가까이도 가지 못하고 뭘 해도 며느리 눈밖에 나고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건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한 후로 행복했던 날이 며칠이나 됐을까요? 처음 일주일? 아니, 사실 그때도 조금씩 불편한 게 있었습니다. 정말 편하게 지낸 적이 있기는 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어제는 자기가 너무 했다며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랬다며 제게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안다고,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시어머니한테 소리를 질러도 되는 겁니까? 저도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매일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며느리한테 한 번도 소리를 지르거나 짜증을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한 번의 사과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손주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이 와도 엄마한테 가보라고 했고 뭘 물어봐도 엄마한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손주들도 점점 저한테 오지 않게 됐습니다. 할머니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니까요. 그게 며느리가 원하던 거겠죠. 저는 그저 방에만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 방에서 나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지나가다가 저를 보더니 괜찮냐고 어디 아프냐고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그냥 좀 앉아 있으려고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요즘 많이 안 좋아 보이니 병원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저는 병이 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운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하루 종일 시간이 안 갔습니다. 예전에는 할 일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았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복지관 노래 교실도 그만뒀습니다. 집에서 너무 멀었기 때문입니다. 아들네 집은 제가 살던 동네에서 한참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러 가려면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야 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그렇게 먼 길을 다니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집에만 있으니 친구들과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전화는 가끔 했지만 직접 만나지 못하니 관계가 희미해졌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복지관에서 만나고 함께 밥도 먹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러웠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집에만 있는 걸 답답해했습니다. 근처에 복지관 있는데 한번 가보라고 했습니다. 프로그램도 많고 좋다던데요. 응, 나중에 가볼게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가 힘들었습니다. 제 나이에 새로 친구를 사귀기도 어렵고 뭔가 시작할 기운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에서 TV나 보고 가끔 거실에 나와 멍하니 앉아 있는 게 전부였습니다. 2년째가 되던 해 저는 완전히 무기력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청소는 며느리가 하지 말라고 했고 요리도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 못했습니다. 손주들도 더 이상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밥 먹고 방에 있고 가끔 산책 나가고 다시 방으로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니 제 모습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머리는 백발이 늘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눈빛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생기가 없고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이게 내 모습인가 싶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는 더 이상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서로 말은 최소한으로만 했습니다. 밥 드세요. 네, 어디 가세요. 산책. 이런 식의 대화가 전부였습니다. 함께 식사를 해도 침묵만 흘렀습니다.
아들이 중간에서 어색하게 이야기를 꺼내려고 했지만 어색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싫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도 힘들겠지, 이해해야지 했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보면 답답했고 화가 났습니다. 제 집에서조차 편하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 제 손주들한테서 저를 떼어놓은 사람, 그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제가 있으면 불편하고 제가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서로의 존재 자체가 스트레스였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우리는 남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나 따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냐며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제가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서라고요. 며느리랑 또 무슨 일 있었냐고 물었지만 그런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원래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여기서는 너무 불편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며칠을 고민하더니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눴나 봅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아들이 원래 살던 동네에 원룸 하나 구했다며 다음 주에 이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고, 같이 사는 게 서로한테 좋을 줄 알았다고요. 괜찮다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면서도 며느리와는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조심히 가시라, 건강하시라는 말만 했습니다. 저도 그래, 너희도 잘 살아라 하고 대답했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 왜 가냐고 물었지만 저는 할머니가 원래 집이 더 좋아서라고만 말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짐을 싸면서 지난 3년을 돌아봤습니다. 3년 동안 뭘 했나 싶었습니다. 손주들과 추억을 만들기는커녕 서로 상처만 주고받았습니다. 며느리와 가까워지기는커녕 완전히 남이 됐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우울하고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원룸으로 이사를 한 후 처음 며칠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혼자 있으니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자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보고 싶은 TV를 보고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도 청소를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옛날 친구들한테 연락했습니다. 복지관도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반가워하며 저를 맞아줬습니다. 어디 갔었냐며 한참 못 봤다고 했습니다.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함께 밥을 먹고 가끔 당일치기 여행도 다녔습니다. 제 얼굴에 다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봤을 때 제 눈빛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주름은 많고 백발도 많았지만 눈빛만큼은 예전처럼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이게 나구나 싶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아들네 집에 놀러 갔습니다. 손주들은 저를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할머니 하고 달려왔습니다. 며느리도 예전보다 훨씬 밝은 얼굴로 저를 맞아줬습니다. 같이 살 때는 서로 얼굴만 봐도 불편했는데 떨어져 있으니 오히려 편했습니다. 반나절 정도 놀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 며느리가 다음에 또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때는 자기가 많이 힘들었다며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저도 미안했다고, 제가 너무 간섭했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니라며 어머니 잘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같이 사는 게 우리한테는 안 맞았던 것 같다고요. 며느리 말이 맞았습니다. 며느리가 나쁜 사람도 아니고 제가 나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같이 사는 게 우리한테는 맞지 않았던 겁니다. 좁은 집에서 서로 다른 생활 습관을 가진 두 사람이 부딪히고 참고 쌓이고 결국 터진 것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최고구나.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를 주고 너무 멀면 소원해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게 딱 좋았습니다. 그럴 때는 서로 반갑고 좋은 모습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사한 지 1년이 됐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평소에는 전화로 안부를 묻습니다. 손주들도 가끔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여줍니다. 이 정도 거리가 딱 좋습니다. 혹시 아들이나 며느리와 함께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산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가족이라고 해도 생활 습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매일매일이 전쟁입니다. 물론 잘 지내는 집도 있을 겁니다. 서로 배려하고 서로 양보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가족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저는 3년 동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제 자신이 점점 사라진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눈치를 보면서 참으면서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말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살다 보니 제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그저 며느리 눈치 보는 시어머니, 손주한테도 가까이 못 가는 할머니, 아들한테 짐이 되는 엄마. 그런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계속 혼자 살면 외롭지 않냐고요? 솔직히 가끔은 외롭습니다. 저녁에 혼자 밥을 먹을 때, 밤에 혼자 누워 있을 때, 몸이 아플 때는 특히 더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참을 만합니다. 같이 살면서 느꼈던 그 답답함, 그 숨막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함께 살 때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더 외로웠습니다. 가족들이 옆에 있는데도 말을 걸 수 없고, 손주들이 옆에 있는데도 안아줄 수 없고, 집에 있는데도 편하게 쉴 수 없었습니다. 그게 진짜 외로움이었습니다. 지금은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만나고, 복지관에서 활동하고, 취미 생활도 하고, 아들네 집에도 가끔 놀러 갑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제 삶입니다. 아들은 가끔 전화해서 엄마 괜찮으시냐며 불편한 거 없냐고 물어봅니다. 저는 괜찮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합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행복합니다. 며느리도 전화할 때면 어머니 건강하시라며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라고 합니다. 예전처럼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니라 진심 어린 목소리입니다. 저도 고맙다며 너희도 건강하라고 대답합니다. 이제는 며느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며느리도 저만큼 힘들었을 거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생각해보면 며느리도 자기 집에서 편하게 살고 싶었을 겁니다. 시어머니 눈치 보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집안일하고 애들 키우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같이 살게 되면서 며느리도 매일 참았을 겁니다. 제가 부엌에서 뭘 하면 신경 쓰이고, 제가 애들한테 뭐라고 하면 불편하고, 제가 집안일을 하면 자기 영역이 침범당하는 것 같았을 겁니다.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저도 이해가 됐습니다. 만약 제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함께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저도 며느리처럼 했을 겁니다. 제 방식대로 살고 싶고, 제 공간을 지키고 싶고, 제 아이들을 제 방식대로 키우고 싶었을 겁니다. 결국 우리는 둘 다 피해자였습니다. 서로를 힘들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각자의 방식대로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한 집에서 그게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양보해야 했고,
누군가는 참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을 버텼고 결국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떨어져 있으니 서로가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좋은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집안일을 얼마나 꼼꼼하게 하는지, 남편을 얼마나 잘 챙기는지. 같이 살 때는 그런 게 안 보였는데 떨어져 있으니 보이더라고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제가 손주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얼마나 깨끗하게 사는 걸 좋아하는지, 제가 얼마나 아침형 인간인지, 그런 것들이 같이 살 때는 단점으로 보였지만 떨어져 있으니 그냥 어머니의 특징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3년이 완전히 헛된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힘들었지만 많은 걸 배웠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가까워도 각자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함께 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게 더 가까워지는 방법이라는 것. 요즘 손주들이 가끔 할머니 언제 오냐고 전화합니다. 예전에는 매일 봐도 제대로 놀아주지 못했는데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봐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그날 하루는 오로지 손주들만 생각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간식도 챙겨가고 선물도 사가고 하루 종일 손주들과 놀아줍니다. 며느리도 그날만큼은 제가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걸 환영합니다. 오히려 어머니 천천히 놀다 가시라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이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매일 봤다면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서로 지쳤을 겁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그날 하루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명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명절이 되면 일주일 전부터 긴장했습니다. 며느리가 제사 음식을 제대로 준비할까, 내가 도와주면 또 싫어하지 않을까, 음식간이 제 입맛에 맞을까? 그런 걱정들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금은 명절 아침에 가서 함께 음식 준비를 돕고 제사를 지내고 식사를 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루만 함께 있으니까 서로 참을 만합니다. 며느리도 하루만 시어머니를 모시면 되니까 웃으면서 대할 수 있고 저도 하루만 참으면 되니까 불편한 걸 넘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제 침대에 누우면 휴하는 한숨이 나오면서도 동시에 그래도 괜찮았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적당한 거리입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한테 제 이야기를 했더니 다들 공감하더라고요. 나도 그랬어. 우리 집도 비슷했어. 나도 며느리랑 같이 살다가 따로 나왔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분은 지금도 며느리랑 같이 살고 있는데 매일 힘들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길래 저는 솔직하게 따로 사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정 안 되면 같은 아파트 단지에라도 따로 사시라고, 그게 서로한테 좋다고요. 그분은 하지만 아들이 같이 살자고 하는데 자기가 나가면 불효자식 만드는 것 같아서 못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불효가 아니라고요. 오히려 따로 살아야 관계가 좋아진다고. 같이 살면서 서로 미워하는 게 진짜 불효라고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다르다고 하지만 고부간의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이 진보적이고 아무리 서로 존중한다고 해도 같은 공간에서 매일 부딪히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시어머니와 며느리뿐만 아니라 어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신혼부부도 처음에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같이 살다 보면 싸우잖아요. 치약을 어떻게 짜는지, 변기 뚜껑을 올리는지 내리는지 그런 사소한 것들로 싸웁니다. 하물며 평생 다른 환경에서 자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갑자기 한 집에서 산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제 확실히 압니다.
따로 사는 게 답이라는 걸. 물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건 아닐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잘 지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힘듭니다. 그걸 인정하고 따로 사는 걸 선택하는 게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은 가끔 엄마 자기가 효도를 못해서 죄송하다고 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말합니다. 무슨 소리냐고. 너는 충분히 효도하고 있다고.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밥도 사주고 필요한 것도 챙겨주고 전화도 자주 하잖냐고. 그게 효도라고. 같이 살면서 서로 힘들어하는 게 효도가 아니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효도는 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효도입니다. 제가 지금 행복하니까 아들은 효도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 밤에 혼자 누워서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계속 같이 살았다면 어땠을까? 아마 관계는 완전히 파탄 났을 겁니다. 며느리와는 원수처럼 지내고 아들한테는 짐이 되고 손주들한테는 무서운 할머니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더 우울해지고 건강도 나빠지고 결국에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아직도 건강하게 친구들과 만나고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가끔 여행도 갑니다. 아들네 집에 놀러 가면 환영받고 손주들은 저를 좋아합니다. 며느리와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 따로 살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 저에게 같이 살까 말까 고민이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없이 말할 겁니다. 따로 사시라고. 그게 서로를 위한 길이라고. 물론 처음에는 결정하기 힘들 겁니다. 내가 나가면 아들이 섭섭해하지 않을까, 며느리가 나를 싫어해서 쫓아내는 것 같지 않을까, 손주들을 못 보는 거 아닐까? 그런 걱정들이 들 겁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그런 걱정들은 기우입니다. 오히려 따로 살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아들도 더 편하게 엄마를 대할 수 있고,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환영할 수 있고, 손주들도 할머니를 더 좋아합니다. 같이 살 때는 매일 봐도 제대로 된 대화를 못했습니다. 서로 눈치만 보고 불편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만나도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손주들은 어떻게 지냈는지, 건강은 어떤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같이 살 때는 어머니가 뭘 하셔도 신경이 쓰였는데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뵈니까 어머니가 너무 좋다고. 어머니 목소리만 들어도 반갑다고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렇다고. 너를 볼 때마다 반갑고 고맙다고요. 그게 진심이었습니다. 같이 살 때는 며느리가 믿기만 했는데 지금은 며느리가 고맙습니다. 제 아들을 잘 챙겨주고 손주들을 잘 키워주고 가끔 저를 생각해주는 며느리. 좋은 며느리입니다. 손주들도 저를 찾습니다. 할머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올 거냐고 물어봅니다. 영상통화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합니다. 숙제를 보여주면서 할머니 제가 100점 맞았다며 자랑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칭찬해 줍니다. 만약 같이 살았다면 이런 관계가 가능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매일 보면서 서로 지쳤을 겁니다. 손주들도 할머니를 귀찮은 존재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만나니까 그날 하루는 특별합니다. 손주들에게도 할머니가 오는 날은 특별한 날입니다. 제 친구 중 한 분은 아직도 며느리랑 같이 살면서 매일 힘들어 하십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냐며 하소연하십니다. 저는 그분에게 항상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언니 따로 사시라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요.
그분은 우리 아들이 안 된다고 해. 집도 마땅한 게 없어.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혼자 살기가 무섭다며 여러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건 핑계입니다. 진짜 이유는 용기가 없는 겁니다. 변화가 두려운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내가 나가면 어떻게 되지? 혼자 살 수 있을까? 너무 외롭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나왔고 지금은 그게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사는 게 처음에는 어색하고 외로웠지만 금방 적응했습니다. 제 페이스대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활짝 열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해 먹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TV를 밤늦게까지 봐도 일찍 자도 다 제 자유입니다. 이런 자유가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같이 살 때는 몰랐습니다. 당연한 걸 빼앗겼을 때 그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지금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시어머니,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이기 전에 저 자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67년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다면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 살아야 행복하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 때문에 참고 사는 건 진짜 삶이 아닙니다. 며느리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제 자신을 포기하고 살았던 그 3년은 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들도 행복하고, 며느리도 행복하고, 손주들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합니다. 이게 바로 답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방법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만약 이 글을 읽는 분 중에 같이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 경험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집은 정말 잘 지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힘듭니다. 그리고 힘든데도 참고 사는 건 누구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따로 사는 게 불효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제 나이 67세.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남은 인생만큼은 제 방식대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한 건 제가 제 공간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있어도 행복하고 혼자 있어도 행복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위해서는 때로는 거리를 두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당한 거리, 그게 최고의 효도이고 최고의 관계입니다.